네, 안녕하십니까. 미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잠깐만 이스페테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 김지훈 씨라는 분은 아주 기본적인 분석을 잘 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또 어떤 010은 전고점의 저항을 받아서 주가는 하락을 하니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어떤 분은 템버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긍정이 꽤 많죠.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좀 더 상승할 만한 여지가 더 있느냐, 그 부분을 장담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응축을 했죠. 응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선의 저항을 받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 상한선의 저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11일평의 저항을 받은 것이다. 최근 10일 동안 매수한 세력이 살짝 고민을 하고 던진 것이다.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올라가지 못하니,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올라가지 못하니 이제 급하게 얘네가 약간 페이크로 보여준 것이죠. 네. 과연 이 전 고점에 대한 그 이스페타시스가 저항이라는 게 있을까요? 즉 어디 특정 위치에 있는 매수 세력이 팔을 만한, 던질 만한 그런 저항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고점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전고점 저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도 좀 그 말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매수, 매도와 그 수요, 공급,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자, 그런데 지금 매도하는 세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이때 조금 매도가 좀 많았고, 이때 조금 매도가 좀 늘어났었고, 매도하는 세력은 지금 보시면 나오죠. 지금 이게 바로 이제 거래량의 지표인데요. 거래량. 네. 변동성 거래량이죠. 그렇죠. 크게 변동성 거래량 지표가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 즉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것은, 중간에 매도가 좀 많다 보면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수가 적고 딱 이 지점이죠.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매도가 멈췄고, 이 지점에서는 아예 매도가 거의 없었죠. 그러면서 거의 매도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나름의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전고점의 저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말하고 전고점의 저항을 얘기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고점의 저항이라는 것은 과거에 전고점이 있는 자리가 매물대가 있을 때 전 고점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메이저 세력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저 세력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외국인의 한도 소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사줄까? 근데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도 크게 주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팔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요, 9일에 신고가를 낸 가격이고, 일단 그 다음에 10일에 신고가를 낸 가격이죠. 거의 딱 가격이 일치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응축을 하다가 다시 이제 확장을 하면 끝입니다. 약간이라도, 얘는 어차피 상승이니까. 자, 매수 거래량이 주춤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도, 그러면 뭐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죠. 자, 모든 거래량의 응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찍었다고 봐야죠. 여기 이하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제 얘는 결국에는 응축에서 확장의 어떤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이 아래까지? 그럴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내일 모레 글피죠. 그때 얘가 돌아서면 얘는 확장이다. 그러면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치 해바라기처럼 지속적으로 그 위로 계속 붙으려고 할 것이다. 얘가 만약에 계속 내려온다면 얘는 그 한계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볼린저 밴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볼린저 밴드가 한번 확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한계치가 넓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기술적 분석을 그냥 디테일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말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로, 네. 차트를 뭐하러 꺼내놓습니까? 자, 신밖에 알 수 없는 이 주식의 흐름. 저도 100% 장담은 못하지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21일평이 상승하면서, 자, 결국 종가가 21일평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볼린저 밴드를 떠나서, 자, 그럼 과거에 21일평이 상승하지 않아도 종가가 21일평이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그 다음에 이런 자리는 도대체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21일평, 즉 중심선 위로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다가, 자, BWI가 거의 최바닥을 찍었다가 조금 다지고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자 39,000원, 4만원짜리가 54,000원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빗대벌레가 줄어들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자 이때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 긴 그 아일랜드 갭을 만들면서 자 빗대벌레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또 바닥을 또 다졌죠. 그쵸? 다지고 잠깐 자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다가 자 이때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가지 못하고 볼린저 밴드가 아무래도 확장성이 적어지다 보니 결국 이때 11일평이 망가진 거죠. 네. 그래서 최근 10일 동안 사신 분들이 또 그만큼 던진 것이고, 또 주가가 하락을 하니 이럴 때 이제 과거에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이 당시에 나와서 우수수 무너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이 지표에 또 그 가두리가 또 주가를 지켜준 것이죠. 자, 볼린저 밴드는 이제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옛날 강의에 이제 신창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계치 가두리다. 얘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주가는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이탈하면 매수. 자, 크게 벗어나면 매도. 대신에 이제 이때 기술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때요. 이렇게 그 한계치 가두리를 넘지 못하고 얻어맞고 내려올 때, 이때 기술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 끝나고 21일평, 즉 중심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거만 봐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왔으니까요.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높은 가격에서 왜 재매수를 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런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들어왔지만, 저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 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 캔들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세력이 미리 선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대신에 이제 실적 발표 나면 이제 그때는 한번 오히려 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먼저, 이게 바로 선반영이죠. 이렇게 먼저 올라버리면 이제 계속 이제 세력이 좀 들어오고, 아니면 개인도 좀 들어와서 주가가 한 85,000원대, 9,000원대 이렇게 가다가 85,000원 이상 가다가 이제 실적이 발표될 때쯤, 그때쯤 오히려 단기 선반영된 주가가 잠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막간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서 올랐다고 자랑하던데요. 네, 그거 되돌림이네요, 결국에는. 네. 제가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을 했다면 저는 윗꼬리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일부 던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한계치 가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크윙도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계속 윗꼬리를 단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그거죠. 저항이죠, 저항. 네. 근데 이제 보성 파워텍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은 두산 테슬라는 다음 주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80%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좀 그 영상을 보시고 저기 대충대충만 듣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 안에는 제가 거의 한 4, 5년 동안 그 공부를 한 내용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좀 나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믿어주시고 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